자, 11번부터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은 가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가는 프로이센의 재상으로서 독일의 통일을 이끌어낸 사람이야. 그리고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세 나라의 동맹 결성을 성사시켰다. 그 사람은 바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죠. 비스마르크는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첫 번째 철혈 정책이라는 걸 추진했어. 철혈 정책은 군비를 강화하는 정책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표는 독일을 통일해야 되는 건데 그게 무력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큰 전쟁을 두 번이나 벌이는 거야. 처음에 독일 내에 라이벌이었던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독일의 통일을 사사건건 방해했던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 거지. 여기서 프로이센은 독일의 소국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던 독일을 이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세 나라의 동맹을 결성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삼국 동맹. 그러니까 보불 전쟁에서 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독일 통일을 성공을 시키지만, 프랑스가 힘이 회복이 되면 다시 태클을 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전에 적이었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동맹 결성을 성사시켰다. 뭘 위해서?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가 인물이 비스마르크라는 걸 알았으니까 1, 2, 3, 4, 5번 중에 비스마르크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겠지. 철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나머지 선지를 보자면, 자, 첫 번째 1번 빈 회의를 주도하였다. 이거는 빈 회의라는 것 자체가 나폴레옹 그 전이야. 그러니까 나폴레옹 몰락이면 18세기 초반이잖아. 나폴레옹 몰락 이후 유럽 질서를 협의하기 위해서 빈 회의라는 게 열렸는데, 이걸 주도한 사람은 비스마르크가 아니고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입니다. 149페이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륙봉쇄령을 내렸다. 대륙봉쇄령은 영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봉쇄인데, 영국과 한창 전쟁을 했던 나폴레옹이 추진했던 정책이야. 148페이지 참고하면 되고, 철려정책 비스마르크겠지. 파시스트당을 결성하였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주도했던 무솔리니가 했던 거고, 188페이지 참고하면 됩니다. 농노해방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1862년에 했는데, 농노라는 것은 한마디로 농민과 노예의 중간쯤 되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불렀겠지.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이 농노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농촌에 처박혀 있어서 이 공장을 돌릴 노동자가 많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었지. 151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뭔지 한번 봅시다. 중국의 민족운동인데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했고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다. 혁명 세력과 손을 잡은 위안스카이의 청왕조가 멸망했다. 순원이 대총통에 취임하고 청왕조가 멸망한 사건이라면 바로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 영향으로 청나라는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해혁명과 관련된 걸 1, 2, 3, 4, 5번 중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은 신해혁명과 크게 관계가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은 뭐냐면 1851년부터 64년까지 일어났던 건데 기독교 영향을 받은 신흥 종교가 청나라의 지배를 반대해서 일으킨 운동이다. 그래서 구호가 뭐냐? 멸망흔항이야. 한이야. 그러니까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이끄는 민족이 만주족이니까 한족을 다시 흥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당시 청나라 때 중국 풍습이었던 변발과 그 다음에 한족 사이 유행했던 전족을 금지했다. 여성 해방적인 측면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리고 땅을 나눠주는 천조 전무제도 같은 것들을 추진했다. 실제로 했는지는 몰라. 그래서 171페이지를 잘 참고하면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고, 양무운동은 이 태평천국 운동을 청나라가 겨우 진압을 했단 말이야. 그 이후에 청나라가 왜 서양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양 무기와 공업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양무운동이라고 한다. 한 30년 동안 추진을 해. 하지만 청일전쟁 패배로 이 양무운동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지. 역시 171페이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대약진 운동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한 다음에 추진한 정책이야. 근데 이 대약진 운동이 일종의 경제개발 정책인데 완전히 실패한 대실패.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 성장률이 뭐 목표치를 미달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사람이 굶어 죽어 몇백만 명이. 그 정도로 심각한 대실패였다라는 거지. 206페이지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3번이 바로 정답이겠지. 신해혁명과 중화민국의 수립, 그지? 3번이 정답이고, 4번 5번을 보자면, 자, 1차 아편전쟁과 난징조약하고 나오는데 이 지도에 내용이 나와 있지. 1차 아편전쟁은 둘 다 청나라와 영국이 싸우는 건데 1차 아편전쟁은 난징조약을 맺게 되는 거고, 나중에 2차 아편전쟁도 있거든. 2차 아편전쟁 때는 텐진조약, 베이징조약 이 두 개의 조약을 맺게 되는 거지. 그래서 170페이지에 이 아편전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공부를 할 때는 이 난징조약과 텐진조약, 베이징조약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지. 난징조약은 아까 얘기했듯이 1842년에 맺은 1차 아편전쟁 이후에 맺은 조약이고, 이 난징조약에 만족하지 않았단 말이야. 여기 보면 난징조약의 내용을 보면 한국을 5개 개항하고 영국의 홍콩을 할양하고 치해법권 체해국 대우를 인정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중국 시장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물건을 팔 수 없었던 서양 열강들이 다시 한번 쳐들어와서 조약을 강요하는 게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이겠지. 그래서 텐진조약은 항구를 5개 더 열라는 거야. 5개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기독교 포고도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의 외교관들이 베이징에 늘 있겠다. 근데 이것도 거의 맺어질 뻔했는데 청나라가 저항을 하면서 맺어지지 않아. 그래서 군대를 또 대규모로 끌고 와서 베이징을 점령한 다음에 맺은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야. 그래서 베이징 조약은 텐진 조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베이징 코앞에 있는 텐진도 개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게는 우리나라와 붙어 있는 연해주를 할양하는 조약이 베이징 조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징 조약은 1차 아편전쟁, 2번, 3번인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은 2차 아편전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5번 중일전쟁. 자, 중일전쟁으로 2차 국공합작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국공합작은 당시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연합을 한 것을 국공합작이라고 불러. 근데 2차 국공합작이니까 1차도 있을 거 아니야. 1차 국공합작 때는 중국의 당시에 중국을 갈라먹고 있었던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뭉쳤어.
국민당과 공산당이. 근데 2차 국공 합작 때는 중일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항전하는 목표로 국공 합작이 이루어지지. 당연히 이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원래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싸웠겠지. 거기에서 승자가 공산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도주를 했지. 자, 13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일단 가가 뭔지 알아야겠지. 자, 송나라가 가와 동맹을 맺었어. 그럼 송나라와 동맹을 맺은 거야. 근데 동맹 맺고 거란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가는 금나라겠지. 송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요 나라를 공격한 나라니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란 말이야. 그럼 이 금나라에 대한 특징을 찾으면 되겠지. 1번 흉노와 화친하였다. 자, 이것은 한나라 초기 때 이야기야. 힘이 없어서 흉노와 화친을 맺어. 나중에 힘이 쌓인 다음에 한무제 때 공격을 하게 되지. 지정 언제 실시했다? 청나라겠지. 강희제 때 1711년에 시행을 하고, 3번의 난을 진압했다. 역시 청나라 강희제. 이 3번이라는 사람들은 한족 장군인데 청나라의 기순에서 명나라 정복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가 굉장히 이들을 우대해서 막 땅도 많이 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힘이 너무 세니까 위협이 되니까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 3번이 세 개의 이 산족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3번의 난이지. 역시 강희제 때 일어난 사건이고, 이 강희제가 3번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탄탄해지는 거지. 맹한 모국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치? 금나라는 이중 통치를 하잖아. 그래서 요 나라와 금나라 이런 나라들은 유목민과 정착 농민들을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지. 자, 견융의 침입을 받아 천도하였다. 이건 주나라 때 천도를 하게 되면서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지. 주나라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제후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주장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 자,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너무 힘들다, 더러운 작업장에서 일하고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너무 힘들지, 여러분들 공부를 15시간씩 못 하잖아요. 그렇죠? 10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하루에 15시간씩 평생 일해야 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도 못 벌어. 이런 말을 프리에라는 사람이 했고, 자, 과학의 발달로 사회적 인구는 증가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동노동이 증가하고 대중이 빈곤해졌다. 이 프리에와 오원이라는 사람은 초기 사회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이들은 뭘 주장하냐면, 자, 이렇게 산업사회가 문제가 있다. 해결책은 뭐냐? 초기 사회주의다. 협동과 공동체를 강조한단 말이야. 그치? 이게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자들이 빈곤해지고 힘든 거에 대한 프리에와 오원의 해결책이란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초기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불러. 그러면 초기 사회주의 사상이니까 사회주의가 변화하겠지. 사회주의가 좀 더 발전을 하면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장하는 과학적 사회주의로 넘어가. 이들은 뭘 주장하냐? 계급투쟁을 주장해. 막 이 오원과 프리에가 얘기하듯이 막 자기네들끼리 막 모여서 협동,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미 전 세계의 부는 자본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투쟁해서 자본가를 몰아내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뿐더러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네들끼리 과학적 법칙을 만들어. 그래서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기네들의 사회주의 사상을 그 전에 낭만적인 초기 사회주의 사상과는 다른 과학적인 이론이다,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 세상의 법칙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지금 현재 자본주의 세상이 됐지만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프리에와 오원이 나오면 19세기의 초기 사회주의 사상이다라는 걸
알아두고. 그래서 오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진짜 공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말한 그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쉬는 시간과 휴일과 또 충분한 월급과 또 좋은 대우로도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거를 오원이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장을 돌린단 말이야. 실제 잘 돌아갔대요. 자, 그러면 선지를 분석을 해보면 라티푼디움이 성행하였다. 이거는 고대 로마 때 이야기지. 110페이지 참고로 하고, 브레턴 우주 체제가 성립되었다. 브레턴 우주 체제는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금융 질서를 이야기해. 이게 1944년부터 71년까지 갔다고 하는데, 자, 이 브레턴 우주 체제의 내용은 뭐냐? 현재 미국이 전 세계의 금융과 경제를 꽉 잡고 있잖아. 그 기초가 되는 체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정해진 내용을 보면 지금도 익숙한 내용이 나와. 전 세계 기축 통화는 달러화로 한다. 그럼 이 달러는 전 세계의 모든 돈의 가치를 담보하는 기준이 되는 통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달러는 뭘로 보장을 하냐 이거지. 달러는 금으로서 가치 보장을 한다는 거야. 1971년까지는 달러화는 금으로 보장을 했어. 그래서 언제 어디로 가서나 은행에 가서 달러화를 들고 이걸 금으로 바꿔주시오 그러면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바꿔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금본위 제도라고 불러.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IMF나 세계은행 같은 걸 설립해서 전 세계에 돈을 융통한다. 이런 것들이 브레턴 우주 체제라는 거지. 근데 이게 71년까지 갔다니까 브레턴 우주 체제가 깨졌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전 세계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고 경제가 근본위로 안 돌아가니까 미국에서 1971년에 야 우리 돈은 이제 금으로 못 바꿔. 근본위를 포기해버려. 그럼 브레턴 우주 체제는 깨졌네. 뭐 말하자면은 이 근본위 제도로서의 그 브레턴 우주 체제는 깨졌지만 나머지 두 개는 지금도 팔팔하게 남아있지. 전 세계의 기축 통화는 달러화로 돌아가고 있고 세계은행이나 IMF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자, 3번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1980년대 이후에 성행했던 정책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이야. 마가렛 대처는 1980년대 영국의 총리고 로널드 레이건은 80년대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 둘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을 했어. 1980년대니까 뭐 초기 사회주의 이런 얘기가 나올 때하고는 그치? 이건 19세기란 말이야. 그럼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뭐냐?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질서를 신뢰해. 정부는 신뢰하지 않아. 불신해.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회사, 뭐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이런 경제를 정부에서 막 뭐 개입을 하고 그런 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냥 기업에다가 다 맡겨버려라.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야.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거는 정부 개입은 안 되고 그리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공기업 같은 걸 없애려고 그래. 정부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자본에다가 맡겨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지. 이런 게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고 요즘에는 이게 신뢰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일세를 풍미한 정책이라는 거지.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가 다 이런 걸 추진했을 시기가 있었으니까. 자, 대공황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했다. 대공황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일어난 전 세계로 퍼진 1929년 이후 30년대에 한창 힘들게 했었던 대공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역시나 맞지 않지. 그치? 정답은 5번이지.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다. 이 산업혁명이 진행된 것까지는 좋은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고 뭔가 해결책이 없나? 그 해결책이 뭐다? 솔루션이 뭐다? 산업혁명이 아니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자, 15번. 밑줄진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밑줄진 전쟁이 뭘까 봤더니
자, 영국 왕실 문장이 나와. 처음에는 사자의 문장을 넣었는데 변경한 문장을 보면 사자에다가 백합을 더했어. 왜 그러냐면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자기네가 프랑스 왕이 계승자임을 주장하면서 내가 프랑스 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영국 왕이. 그럼 프랑스 왕은 가만히 안 있겠지.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란 말이지. 그것을 백년 전쟁이라고 부르고. 그럼 문장은 왜 나왔어요? 자, 봐. 사자 문양은 영국의 왕실 문양이야. 근데 변경한 문장을 보면 영국의 사자 무늬만 있는 게 아니고, 그지? 삼사자. 이게 그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유니폼에도 삼사자 그 무늬가 박혀 있잖아. 영국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백합은 프랑스 왕실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나는 영국 왕이자 프랑스 왕도 해먹겠다라는 선언이잖아. 그럼 당연히 프랑스는 가만히 안 있겠지. 전쟁이 터진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백년 전쟁이다. 진짜 100년 했나 봐. 100년 넘게 했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내내 전쟁한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전쟁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거지. 127페이지를 참고를 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영국 왕이 계승을 영국 왕이 하겠다라고 나서니까 프랑스 쪽에서는 당연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지. 자, 1번 잔다르크가 활약하였다. 그죠? 정답은 1번이지. 백년 전쟁 때 활약을 했던 사람이 잔다르크잖아. 127페이지 한번 참고를 해보고. 자, 낭트 칙령이 발표되었다. 낭트 칙령은 뭐냐면 1598년에 발표가 된 건데 프랑스에서 일어난 거야. 근데 백년 전쟁하고는 관련이 없고 프랑스의 신교도의 정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차라리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 낭트 칙령인 거지.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앙리 4세가 원래 신교도였는데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왕이 됐단 말이야. 대신에 자기가 개종하는 대신에 다른 신교도들의 정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낭트 칙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신교도들이 당분간은 자기네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프랑스에서 생활할 수 있었지. 나중에 근데 이게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루이 14세가 폐기해버려. 그럼 신교도들은, 위그노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딴 데로 이주하게 되는 거지. 렉싱턴 전투가 벌어졌다. 렉싱턴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전투였다. 144페이지 참고를 하시고.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였다. 148페이지 참고하는데 프랑스 혁명 중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권력 잡았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황제가 돼버려. 그래서 이것을 일일제정이라고 부른다. 황제가 처음 나왔으니까 프랑스에서. 그래서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지. 5번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이 싸운 사건이지. 여기서 교황이 이겨서 교황의 세력이 매우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백년 전쟁과 관련이, 이 전쟁은 백년 전쟁인데 백년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은 1번 잔다르크의 활약이겠죠. 자, 16번 밑줄 친 10여 년의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혁명이 영웅이나 탁월한 몇몇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바스티유 함락 이래로 10여 년간 단 한 사람이 혁명을 주도하거나 완성시킨 것은 아니었다. 미라보 당통 로베스피에르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혁명의 진정한 영웅은 시민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10년간, 바스티유 함락 이후 10년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이 있는 걸 찾으면 되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 10년간 있었던 일들이 여기에 굵직한 사건들만 정리를 했는데 바스티유 습격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프랑스 왕을 결국은 처형하게 돼. 93년에 루이 16세를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코벤파가 한창 단두대에 사람 모가지 자르는 공포정치를 시행을 하다가 테르미드로의 반동이 일어나서 이 자코벤파를 쫓아내버리지. 그 다음에 총재정부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봤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권력을 잡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에서 한번 찾아보면 1번 대헌장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영국에서 일어난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귀족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서란 말이지.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하고는 관련이 없지. 2번 권리청원이 승인되었다. 1822년에 만들어진 문서인데 이것도 영국 혁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3번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다. 이게 정답이겠지. 프랑스의 대혁명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4번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 1773년에 미국 독립혁명의 원인 중에 하나였지. 5번 아우쿠스부르크 화의가 체결됐다. 이것도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일어난 건데 아까 봤던 낭트 칙령은 프랑스에서 한 거야. 이것은 독일 신성 로마 제국에서 맺어진 조약인데, 자, 당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파가 신교 중에 하나인 루터파가 그 독일에서 유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공인을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개인이 아닌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 제후들이 땅을 나눠 갖고 있었는데 제후가 자기의 영토의 종교를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제후는 내 영토에서는 루터파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루터파가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제후가 우린 가톨릭을 선택했다 그러면 거기서는 루터파가 못 살고 가톨릭만 살 수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라는 것이다. 1555년에. 근데 얼른 생각해봐도 이게 문제가 있겠지. 개인이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제후의 종교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어떤 지역의 제후를 누굴 세우냐 가지고 싸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벌어진 일이 17세기 일어난 30년 전쟁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17번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슬람 제국의 변천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정통 칼리프 시대에 시작이 돼서 우마이야 왕조 다마스쿠스 중심으로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다. 그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 뒤에 나타난 왕조가 바그다드 중심의 가 왕조라는 건데, 가 왕조는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 다음이니까 아바스 왕조겠지. 아바스 왕조겠지. 자, 그럼 아바스 왕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면 될 거냐. 1번 타지마할 건립. 이거는 인도의 무굴 제국에서 만든 거지. 그치? 이렇게 생겼고 좌우대칭으로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 이것은 무굴 제국의 건축물이니까 아바스 왕조하고는 상관이 없어. 간다라 양식이 등장했다. 인도의 쿠샤는 왕조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부처를 원래는 인간으로 안 만들었는데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만든 양식이 간다라 양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간다라 양식이 중국과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상 양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 3번 알렉산드리아 건설. 이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들었지. 12페이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다. 오스만 투르크의 메메트 2세가 정보를 하게 된다. 1453년. 어찌됐건 아바스 왕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자, 5번 탈라스 정수에서 승리했다. 이게 아바스 왕조와 관련이 있지. 당나라와 전투를 1751년에 벌여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해서 비단길의 패권을 아바스 왕조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지. 자, 18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인물은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진핑 전에 중국을 지배했던 중국의 지도자야. 자, 이 사람은
어떤 걸 주장을 하냐면 중국에서 당시에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만 좀 얘기를 하자면 자 1937년부터 45년까지는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지 여기서 2차 국공 합작을 해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웠어. 근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당연히 지들끼리 싸우겠지. 45년부터 49년까지는 국공내전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공산당이 승리해서 정권을 잡았단 말이야. 국민당은 대만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추진하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 대실패하죠.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아주 그냥 참혹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근데 당시 중국의 지배자는 마오쩌둥이 지도자였어. 중국 공산당 지도자는 계속 마오쩌둥이야. 그래서 자기의 권력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완전 대실패를 했으니까 원래 같으면은 쫓겨나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안 쫓겨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적인 운동을 벌여. 그게 바로 문화대혁명이야. 그래서 자기와 반대파들을 문화대혁명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게 되는데 마오쩌둥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죽었단 말이야. 마오쩌둥 이후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덩샤오핑인 거지. 이 사람은 뭘 추진하느냐? 내가 화살표로 그려놨듯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했던 대표적인 말이 흑묘백묘. 뭐 검은색 고양이건 흰색 고양이건 지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경제만 발전시키면 된다. 이런 실용주의적 원칙을 얘기하고 남순 강화라고 해서 중국의 남쪽을 막 이제 돌면서 경제 개방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덩샤오핑은 중국의 지도자고 개혁 개방을 추진한 사람이다. 70년대 이후에. 라는 걸 알아두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 정답은 5번이겠죠. 그죠? 자, 선지 분석을 하자면 자, 1번.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였다. 이거는 순원. 중화민국 신해혁명을 일으킨 순원이 1905년에 결성한 거지. 참고로 신해혁명은 1911년이었지. 그러니까 순원은 신해혁명 때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청나라를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세우려는 목표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야. 2번. 금릉기기국을 설치하였다. 이건 양무운동과 관련이 있는 거지. 이게 뭐 금릉기기국은 무기 공장이야. 서양식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었던 거지. 3번 중국 국민당을 조직하였다. 1919년에 또 순원이 나오네. 순원이 만들었다. 186페이지 참고를 하고 변법자강운동을 전개하였다. 1898년에 추진을 했는데 이거는 양무운동 다음에 추진이 된 거야. 그럼 왜 했느냐? 양무운동은 무기만 바꾸자는 거잖아. 그래서 무기만 바꿔봤더니 여전히 서양 열강한테도 지고 심지어 만만하게 봤던 일본한테도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이지. 그래서 양무운동은 폐기하고 제도와 법률을 서구화시켜서 나라를 개혁하자는 게 변법자강운동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당연히 반대파가 많았겠지. 그래서 무술정변으로 반대파의 반란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바로 변법자강운동이다. 그러니까 양무운동과 차이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양무운동은 기계와 무기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변법자강운동은 제도와 법률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추진했는데 무술정변으로 실패했다라는 거. 자세한 건 172페이지 참고를 하고 개혁개방 전체를 추진하였다. 이게 정답이지. 자, 19번. 가하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얘기하는데 이런 전투가 벌어진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2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는 걸 찾아보면 되겠어. 자, 나폴레옹 3세 퇴위로 이어졌다. 이거는 아까 잠깐 봤었던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지.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가 졌기 때문에 프랑스의 제2 제정이 붕괴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2 제정은 뭐냐? 1 제정은 아까 문제에서 얘기를 했었죠.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프랑스의 첫 황제가 나온 게 1 제정이에요. 나폴레옹은 계속 전쟁을 하다가 유럽 연합군에 패배했기 때문에 황제에서 쫓겨났어. 근데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가 다시 황제가 돼. 이게 제2 제정이야. 근데 이 제정도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는 거지. 나폴레옹 3세가 지금 퇴위를 했대잖아. 황제에서 물러났대잖아. 제2 제정도 끝나게 되는 거지. 이게 비스마르크하고도 관련이 있지. 자, 2번. 러시아 혁명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 혁명 발생에 영향을 준 전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하고 싸워서 졌단 말이야. 1905년에. 러일 전쟁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러일 전쟁에서 영향을 받은 거고, 2월 10월 혁명, 요즘에는 3월 11월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소련이 들어서는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는 혁명이 10월 혁명인데,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은 1차 대전이에요. 근데 러일 전쟁이건 1차 대전이건 러시아 혁명 발생에 영향을 주진 아니, 둘 다 이 전쟁이, 이 보기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1917년에 터져. 근데 2차 세계대전은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사라예보 사건을 발단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이지. 182쪽 참고하라 하시고,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됐다. 이게 정답이죠. 5번,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의 배경이 됐다. 이것은 30년 전쟁. 종교 문제로 유럽 내에서 발생한 전쟁인 30년 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란 말이야. 1648년에 맺어졌고 130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봅시다. 가기구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릴 것입니다. 우리끼리 가자는, 우리 스스로의 길을 결정하다는 주장이 호소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브렉시트를 선택하면, 브렉시트가 뭐였어? 영국이 EU를 이탈하는 사건이 브렉시트였지.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선택하면 가를 탈퇴한대. 그럼 가는 뭐겠어? 유럽연합이겠지? 자, 문제가 뭡니까? 가기구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EU에 대한 것을 1, 2, 3, 4, 5번 중에 찾으면 되는데, 자, EU라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을 했던 유럽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베네룩스 3국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마한 규모로 관세 동맹으로 출발을 했어. 그러다가 석탄 공동체라는 거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까지 끼면서 덩치가 커졌고, 나중에 유럽 공동체로 발전을 했고, 유럽 연합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유럽 연합이 1993년에 만들어지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 마스트리트 조약으로 유럽연합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가입했던 영국이 지금 싫다고 뛰쳐나간 거지. 그래서 2016년에 브렉시트를 감행하게 되는 거지. 정답은 4번이 나오는데,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봅시다. 자, 10번. 가기구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죠? 자, 1번. 뉴질 정책이 추진된 배경을 파악한다. 뉴질 정책은 아까 봤던 세계 30년대 계속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세계 대공황과 관련이 있지. 2번. 대서한 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대서한 헌장은 뭐냐면 2차 대전 중인 1941년에 영국,
미국이 주축이 돼서 야, 이 전쟁이 아직 안 끝났지만 끝나고 나면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까 하는 구상을 발표한 거야. 여기에 이제 유엔이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때 이런 걸 만들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지. 윌슨의 평화원칙 14개조를 분석한다. 이건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뒷정리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구상이었지. 4번 마스트리트 조약의 체결국을 찾아본다. 정답이지. 이게 유럽연합인 EU를 결성하는 조약이야. 1993년에 맺어집니다. 5번 반동회의에서 채택한 평화원칙을 조사한다. 자, 반동회의라는 건 제3세계라는 이 뭐랄까 국가들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1955년이란 말이야. 당시 세계는 어땠느냐? 미국과 소련이 갈라먹고 있어서 미국 편을 드는 애들을 1세계, 소련 편을 드는 공산주의 세력은 2세계.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1세계였겠지. 2세계는.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나라는 2세계였을 거야. 근데 미국, 소련의 다툼에 우린 끼지 않겠다. 약소국들이 뭉쳤어. 우리는 그래서 1세계도 아니야. 미국 편들은 1세계도 아니고 소련 편들은 2세계도 아니야. 우리는 제3세계야 라고 주장하는 국가들의 연합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선언이 발표된 것이 인도네시아의 반둥이라는 곳에서 이런 선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답은 EU니까 마스트리트 조약이겠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끝.